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글쎄요, 별로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개츠비인데, 이 개츠비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닉에게 그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9번째 이야기. 제4장. 일요일 아침. 바닷가에 접해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명 인사들과 그들의 연인들은 개츠비의 저택에 다시 모여 푸른 잔디밭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저 사람은 술을 밀수입하고 있대요. 젊은 여자들은 개츠비가 마련한 칵테일을 들고 그의 정원에 있는 꽃들 사이를 거닐면서 말했다. 살인을 한 적도 있다는군요. 누군가 저 사람이 폰 힌데부르크 조카이자 그 악마 같은 독일 황제의 육촌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자 그를 죽인 거래요. 이것 봐요. 장미꽃 한 송이 꺾어줘요. 그리고 저쪽 크리스탈 잔에 마지막으로 한 방울만 더 따라주시겠어요? 언젠가 나는 그의 여름 개츠비의 저택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차 시간표 귀퉁이에 기록한 적이 있다. 1922년 7월 5일부터 유효함이라고 적혀 있는 그 시간표는 이제는 다 낡아버려 접힌 부분이 다 닳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때가 묻어서 시커멓게 되긴 했지만 거기 적힌 이름들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개츠비의 환대를 받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더 강한 인상을 안겨줄 것이다. 먼저 이스트에그에서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체스터 베커 부부, 리치 부부,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만난 번슨이라는 남자와 지난 여름 메인에서 익사한 웨스터 시비트 박사, 혼빈 부부, 월리 볼테어 부부, 그리고 언제나 한쪽 구석에 말없이 앉아있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재빨리 코를 쳐들곤 하던 블랙벅 가족, 다음에 이즈메이 부부, 크리스티 부부, 또 에거드 비버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 남자의 머리칼은 어느 겨울날 오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솜처럼 새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클래런스 앤디부도 분명 이스트에그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딱 한 번 흰 니커보커즈 차림으로 왔었는데 에티라는 주정뱅이와 정원에서 다툰 적이 있었다. 롱 아일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로는 치들스 부부, OLP, 슈레더 부부, 주지아주 출신의 스톤웰 잭슨 에이브런 부부,
비스가드 부부, 리플리 스넬 부부 등이다. 스넬은 형무소에 들어가기 사흘 전에 갯집위의 집에 와서 엉망으로 취해 자갈이 깔린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율리스즈 스웨터 부인의 차에 오른손을 다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댄시 부부도 왔었고 예순이 훨씬 넘은 듯한 SB 화이트 베이트, 모리스 A. 플링크, 해머헤드 부부도 있고 담배 수입을 하고 있는 웰루거와 그의 딸도 있었다. 웨스트에그에서 온 사람들로는 폴 부부, 멀레디 부부, 세실 로버트과 세실 쉔, 주 상원 의원인 컬리크, 영화 심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뉴턴 오키드도 있었다. 또 에코스트, 클리드 코헨, 그리고 돈 S. 슈와르츠, 아덤 메카디,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영화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다. 캐틀립 부부, 벤버그 부부, 나중에 아내를 교살한 멀둔인 형인 G. 얼 멀둔, 프로모터인 다 폰타노도 왔다. 이 밖에도 에글 레그로스, 제임스 B, 페데트, 드종 부부, 어네스트 릴리 등도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도박을 하러 왔다. 특히 페데트가 정원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가 돈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뜻이었고, 그러면 다음날 연합철도 회사는 돈을 만들어내느라 한 차례 소동을 겪어야만 했다. 클립 스피링이라는 남자는 너무 자주 오는 데다 무척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하숙생으로 통했다. 과연 그가 자기 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연극계 사람들로는 거스 웨이즈, 호레이스 오도너번, 레스터 마이어, 조지 더크위드, 프랜시스 불 등이 있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크롬 부부, 베키슨 부부, 데니커 부부, 러셀 베티, 코리건 부부, 켈레허 부부, 듀어 부부, 스켈리 부부, S.W. 벨처, 스머키 부부, 지금은 갈라선 젊은 퀸 부부, 또 타임즈 광장에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한 헨리 L. 팔메토가 왔다. 베니 멜클러나는 언제나 4명의 여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 여자들은 매번 바뀌었지만 분위기가 비슷한 여자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그 여자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제클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콘수엘라나 글로리아나 주디 아니면 준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녀들의 성은 대개 음악적인 꽃 이름이나 달 이름, 그렇지 않으면 틀에 박힌 미국 대자본가들의 성이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 물어보면 자신이 그 자본가들의 친척이라고 고백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사람들 외에도 포스티나 오블라이언이 한 번 정도 왔었고, 베데커의 딸들과 전쟁 중에 코가 총에 맞아 떨어져 나간 웰 브럭스 버거와 약혼 여인 하그 양, 아디타 피츠 피터츠와 한때 미국 제양군인회 회장이었던 피 주이트 등도 왔었다. 미스 클라우디아 히프는 그녀의 운전사인 남자와 함께 왔었고, 지금은 이름조차 잊어버린 우리가 공작이라고 부르던 어느 나라의 왕자라는 인물도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여름 한철 동안 갯집 위의 저택을 방문했다.
7월도 다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9시, 개츠비의 고급 자동차가 돌투성이 길을 지나 내 집 현관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세 가지 음색이 나의 경적을 음악처럼 울려댔다. 나는 벌써 2번이나 그의 파티에 참석했으며 그의 모터보트도 함께 탔다. 게다가 그의 권유로 그의 소유인 해변도 종종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내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안녕 친구. 오늘은 점심 식사나 같이 합시다. 뉴욕까지 함께 가지 않겠소?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미국인 특유의 행동처럼 자동차 발판에 위태롭게 서서 말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어렸을 때부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 본 적이 없다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미국 특유의 운동에서 익힌 유연성 때문인 것 같았다. 개츠비의 진지한 태도에서도 그런 기질이 침착하지 못한 형태로 수시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디에서든 한쪽 발로 무언가를 툭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고급 승용차를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훌륭한 차죠, 친구. 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는 듯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 차를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인근의 대다수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니켈 장식이 반짝거리며 빛을 내는 크림색의 긴 차체에 실내에서는 여기저기 모자 상자와 도시락 상자, 도구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계단식 미로처럼 층층이 만들어진 앞 유리에는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녹색 가죽으로 된 온실 속에서 여러 겹의 유리로 둘러싸인 그 고급차를 타고 우리는 뉴욕을 향해 달렸다. 나는 한 달 사이 그와 6번 정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는 이렇다 할 얘기거리가 없는 남자였다. 막연하게나마 그가 어떤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여겼던 내 기대는 무너진 셈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저 호화스러운 이 옷의 주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터에 예정에도 없었던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었다. 뉴욕까지 가는 도중에 개츠비는 평소 쓰던 고상한 말투도 점점 줄어들었고 뭔가 망설이고 있는 듯 연한 밤색 양복에 무릎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친구.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약간 당황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주리다. 당신은 나에 대한 갖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소문들로 당신이 나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개츠비는 자기 집 파티에서 떠돌고 있는 기묘한 소문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신에게 맹세하며 사실을 얘기하지요.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세워 맹세하는 표시를 해보였다. 난 중서부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소.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죠. 미국에서 자랐지만 교육은 옥스포드에서 자랐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문의 자랑스런 전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내 눈치를 살폈다. 그때 나는 조던 베이커가 그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았다는 얘기를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듯이 빠르고 애매하게 그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보니 그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업지 못했다. 결국 개츠비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중서부라면 어디쯤입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문의 갑작스런 몰락에 대한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엄숙함이 깃들여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나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유럽의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치 인도의 젊은 왕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파리나 베니스, 로마 등을 전전하며 보석도 수집했죠. 주로 루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맹수 사냥도 했고 가끔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비통한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웃음을 참느라 했었다. 그의 말은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판에 박힌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질 않았다. 그저 터번을 쓴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호랑이를 쫓아 볼로뉴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장면만 떠올렸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은 나를 구원해 주었죠.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 생명은 마치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참전하게 되었는데 아르곤 숲 전투에서 나는 우리 기관총 대대의 생존자들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에 있던 보병 부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 사이에 반마일 정도 거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병력과 화기는 겨우 130명의 병사와 루이스 기관총 15자루 뿐이었죠. 나중에 보병 부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적의 시체 속에서 독일군 3개 사단의 휘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소령으로 승진했고 연합군의 모든 정부들이 다투어 나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몬테네그로, 아드리아해 연안의 작은 몬테그로브 정부까지도 말이죠. 작은 몬테네그로.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한 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몬테네그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그 나라 국민들의 투쟁에 감동했다는 뜻으로 보였다. 당시 그 나라가 처해 있던 복잡한 국내외 상황 덕분에 몬테네그로로부터 따뜻하고 작은 감사의 표시를 받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나의 불신감도 이제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 묻혀버렸다. 그는 마치 여러 권의 잡지를 나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리본이 장식된 메달 하나를 내 손바닥 위에 꺼내 놓았다. 이것이 몬테네그로 정부가 보낸 훈장이지요. 놀랍게도 그것은 진짜 같았다. 앞면에는 다닐로 훈장, 몬테네그로 국왕 니콜라스라는 문구가 원을 따라 둥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뒷면을 봐요. 거기에는 제2계집이 소령의 무공을 기리며 라고 새겨져 있었다. 또 하나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는 것은 옥스포드 시절의 기념품입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돈캐스터 백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이저 코트를 차려입은 6명의 청년들이 아치 밑에 통로에서 찍은 사진으로 아치 사이로 많은 첨탑들이 보였다. 지금보다는 약간 젊어 보이는 개츠비가 손에 크리켓 배트를 들고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럼 그의 얘기는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나는 이탈리아 운하 옆에 있는 그의 대저택에 깔린 호랑이 가죽이 얼핏 떠올랐다. 그리고 루비가 가득 담긴 보석 상자를 바라보며 슬픔을 잊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도 선하게 떠올랐다. 그는 흡족한 듯 기념품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오늘 난 당신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나는 대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또한 내 자신에게 일어난 슬픈 사건을 잊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말입니까? 아니, 오늘 오후에요. 사실은 당신이 베이커 양과 만날 약속이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베이커 양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컨 양이 친절하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났다. 개츠비의 부탁을 의논하려고 조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부탁이라는 것이 분명 뭔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임의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의 저택 잔디밭에 발을 들여놓은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네. 닉에게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개츠비, 그리고 그 어떠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개츠비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츠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셨나요? 글쎄요, 개츠비의 이야기로만
뭐 사람을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어떠한 큰 일을 당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의 여담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편은 이 인물의 초반부에 인물의 이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낭독하기가 참 곤욕스럽긴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더 기억에 남을 것도 같네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